기업이 안전을 확보하게끔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가 돈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건설사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걸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죠. 사고를 낸 당사자, 네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었죠. 변호사도 있고 상급자. 그래서 이 조직의 입장에서 자신의 조직을 옹호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망을 하면 몸값으로 때우는 그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고를 낸 당사자가 과실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누구 책임으로 가냐면 관리 책임으로 있어요. 그래서 상급자가 그 구속이 됐든 아니면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결국 그 기업이나 경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결국 기업에 관련해서 그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개인의 과실이거나 관리 책임의 문제로 보듯이 기업 자체가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7년도에 영국 커먼웰스가들이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에게는 제일 강력한 처벌 수단이 뭐냐면 벌금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 벌금의 책임 주체는 누가 되면 기업입니다. 그게 기업인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해외 사례 보시면 어떤 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그 기업에 성희롱 문제가 생겼다,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다 가징금을 유발하는데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액수. 그게 뭐냐면 그럼 기업이 망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법인격을 부여한 이유는 코퍼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제 법인과실치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곳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하는데 너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다. 망했다. 사회적 합의가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이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법이 도입되면서 즉각적으로 이 법 적용을 받는 기업 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한 건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법의 효과가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험의 외주화, 사회적 안전 약탈금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안전을 약탈함으로써 수익을 얻어내는 구조 이거를 정실력을 비롯해서 이걸 깨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국가 발전, 경제 개발이라는 이름 속에서 사회적 안전을 불특정 다수 공익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용인해줍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좌익. 지금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나 노동인권,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거의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그런 언론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위험에 외주화하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위기관리에서도 예전부터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위험의 사회적 전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이나 권력층, 기득권층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이 재난안전 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전까지 대부분의 그 재난은 자연재난이었는데 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지 고소득층이 아니에요. 고소득층. 우리 청주도 무심천 주변으로 보면 무심천이 범람했을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또 폭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난들이 우리가 어택이라고 공격할 수, 위협할 수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하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도시가스가 폭발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과거와 다르게 자연재난이 아닌 인적재난으로 인해서 사회 기득권층과 고소득층, 엘리트 계층들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야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전까지 그런 노력도 안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난거예요. 삼풍백화점 터졌는데 당시 대한민국의 제일 럭셔리한 아파트라고 하면 삼풍백화점이었어요. 삼풍 아파트. 그 삼풍 아파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당시 지금 롯데나 이거 훨씬 좋았어요. 가장 럭셔리한 백화점.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501명인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녁에 찬거리, 저녁 5시 58분인가 보는데 시장 보러 갔던 주부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제 이 재난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일주일 만에 통과된 법이 재난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점점 위험한 부분들은 사회적 전의, 사회적 계층 간의 전의를 통해서 하위 계층으로 개선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어쩌면 이 충북 지역이든 대한민국이든 그래도 내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서는 저렇게 다리가 잘려서 죽어가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1년에 15,000명이 죽고 1년에 1,000명씩이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럴까? 내 주변에 없는데 다 어디서 발생하냐면 소득 하위 20% 미만에서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 아침마다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자녀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밤중에 나가서 위험하고 힘든 일 하고 늦게 귀가하다가 강도한테 또 당하고 이게 지금 소득 하위 20% 밑에서 벌어져요. 그거를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면 이 사회가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위기관리의 초점은 제가 우리 연구소도 그렇고 소피아 애들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안전과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아래를 같이 가야 돼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즉 위험의 사회적 전이 외주화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이 약화를 당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용균 씨는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통을 봤더니 면봉, 동전, 그 다음에 물티슈, 그 다음에 컵라면 이런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손전등 이런 것까지도 개인이 사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한 명씩 근무를 일단 그 얘기 뭐냐면 2인 1조로 하려면은 안에 근무자가 장치를 작동시켜서 컨테이너 작동을 멈추고 살릴 수가 있었는데 2인 1조를 하자 인력수를 값싸게 싸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동영상을 봤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당시 사망하기 전에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계속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열고 놓치고 막 이러는 와중에 정말 그걸 보면 너무 아파요. 혼자서 이제 동영상 나중에 혹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역의 스크린도어 사망사 여기도 역시 2인 1조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시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작업 환경 자체가 열악했고 또 관리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에 6명의 노동자가 49개의 역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정의는 여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습기 살균제, 이건 이제 초기 자료라서 저기 했고요. 지금 1,4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사회적 탐사 특별조사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게 두 가지.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 또 하나가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제 요즘은 법에 의해서 국가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보니까 내가 저것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내가 썼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돼요. 특조위 신청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고역제라든지 탄광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40대, 50대까지도 멀쩡합니다. 근데 나중에 체력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급작스럽게 이제 폐암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상을 다 해주는데 가습기의 경우도 요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요즘 이제 새롭게 나타난 게
그 당시에 군부대에서 막사에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몰랐던 거죠. 지금 나중에 이걸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 그 군부대에서도 이걸 사용을 했다는 게 당시 예산 분석을 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국방예산에서 딱 추적을 했더니 이 단체 구입을 해가지고 부대에 서서 다 보고해줬고 그때 병영 막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구장들을 틀고 잡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산 외로 자체에서 사가지고 썼던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조사 대상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며칠 안 됐습니다. 7월 31일 날. 지금 이 뚜껑을요, 이 뚜껑을 사람이 3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닫은 거죠. 그러니까 피했을 거야. 피했을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게 6만 톤의 물이 한 번에 6만 톤의 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6만 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양에 6만 톤 하면 감이 잘 안 잡히죠. 물 1톤의 힘이 어느 정도는 제가 공학 박사인데 현장에 나와서 얘기해요. 물 1톤, 1세제곱미터죠. 1세제곱미터의 힘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크기의 돌을 줍니다. 그래서 굴려요. 상사태가 나면 보통 그런 이거 한 2배 되는 물들이 보통 2kg에서 3kg에서 굴러갑니다. 이게 수백 개. 이게 상사태가. 그래서 진천군 명암리 제가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입니다. 이 돌만 산처럼 쌓여요. 그게 2kg 정도에서 굴러서 물정. 이게 6만 톤이면요. 그게 6만 개. 이만한 돌이 6만 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보시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또 개인의 책임이 아니냐. 뚜껑을 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겠죠.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네가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죽었다고 할 텐데 실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이 빗물 가스펌프의 안전대책에 대한 회사 경영 방침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기업 살인법이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에 보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 회사의 경영 방침을 지정할 수 있을 때 그게 잘못됐거나 부실했을 때 책임을 그 법인에게 물립니다. 점점 더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거버넌스라고 할 때 저희가 늘 생각하면 정부, 군부, 두 번째가 시민사회부, 세 번째가 마케팅, 시장력, 시장. 그래서 보통 국가와 시민사회와 시장이 서로 코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을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시민사회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켓의 주인인 마켓 영역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전 거버넌스에서는 정부 부문, 그 다음에 시민사회 부문, 그 다음에 누가 역할을 해줍니까? 기업이. 왜 그러냐? 대부분의 시민사회 영역 속에 있는 시티즌들이 그 수입을 어디서 얻고 있냐면 마켓 영역에서 얻고 있고 그 마켓 영역 속에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으로부터 이 수익을 받고 그걸 가지고 생활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거나 또는 쓰더라도 마켓의 힘에 의해서 거버넌스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즉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기업 영역에서 그걸 자신들에게 불리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이익 집단이지만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영역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커져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무게도 역시 강조해야 합니다. 즉 도의적인 책임과 의무 이건 사과로 끝날 성질이 아니라 그것 별개로 하고 기업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공적인 문제로 봐야 되고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을 회피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접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세월호 침몰 당시 그 기업체인 청해진병원은 그 법인 자체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어요. 선장,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기소를 했고요. 징역형이 선고됐죠. 그리고 청해진병원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졌지만은 그 기소 내용을 보면 사고 원인 제공을 묻는 게 아니라 세월호의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대한 기소. 그러니까 안전을 갖고서는 여기다가 못 묻는 거죠. 벌금형만 선고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인의 범죄 능력, 사람을 죽게 했거나 다치게 했다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는데 그 문제다. 1987년도 영국에서도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 침몰을 했는데 이 두 갑판대 갑판의 문을 닫지 않고 출항을 하면서 이제 침몰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선장이라든지 항해사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여기 그 선박회사 역시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위 책임론하고 동일성 원칙이라는 게 법적으로 있는데 제가 여기 발표자료에서 뺐습니다만 동일성 원칙에 입각해서 기업에게도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대기업의 경우는요 고위 경영진하고 실제로 현장주의를 하는 관리자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성 원칙이 갖는 한계점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영국에서는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를 제정을 해서 법인 자체에다가 책임을 묻는 그런 법제도를 갖춥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든지 산재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사망사고를 발생하고 있는데 김용균 씨 사망 사건으로 사람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 전국에 있지만 어디에도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안전보건법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자료 맨 뒷부분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그런 정의는 너무나 기능적이고 수단적인 정의다. 그런 정의로 인해서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체계에서 기업의 위기관리는 뭐였습니까? 기업이 자기들이 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을 딴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도 자칫하면 위기관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그렇다면 그 위기관리는 그렇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데피니션은 그건 아니다. 그게 어떻게 정의돼요? 너무나 수단적이고 기능적이고 그런 정의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만들 때부터 강조를 해온 게 위기관리의 개념은 뭐냐?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하기에 노력하는 거예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는 뭡니까?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간 생명.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세 번째가 인간의 근본적 권리. 이 생명과 존엄함과 권리, 인권 이거를 지키고 구현해 나가는 게 위기관리지. 우리 조직이 이런 위험 상황에서 빠졌으니까 쟤를 희생양 삼아서 자살시키고 우리 회사를 살립시다. 이건 위기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위기관리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우리 위기관리학회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기관리라 하면 인간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노력하는 거죠. 그게 위기. 그래야 그게 justice, 정의를 세우는 거고 올바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위기관리 안전이라는 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위기관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트남 그 앞에 통킹만이라는 미국 군함이 폭파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트콩들이 우리 군함을 폭파시켰다. 그게 그 유명한 통킹만 사건. 통킹만 사건. 그때 그 후로도 계속 반전주의자와 반제국주의를 강조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토킹만 사건은 아무래도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작극이다. 스스로 폭파시켜서 미국 젊은이를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지고 그러냐면 베트콩이 이걸 폭파시켰다고 하고 전쟁에 개입해서 베트남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30년이 지나서 발표가 됐어요. 미국 정부에서. 자작극으로 나왔어요. 미국 정보공개에서. 그 당시에 그 토킹만에서 미 함정을 폭파시킨 건 베트콩이 아니라 우리 해군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제가 위기관리를 너무 기능적으로 수단적으로 그런 데피니션에 연연해하면 우리 스스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국가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자기의 국민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다. 그래서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 존엄성,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구현하기 노력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을 기획조정 통제하는 과정. 이게 수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즉 위기관리 철학과 가치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즉 위기관리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기업,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적 구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기관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충북지속협, 또 녹색청주협의 경실련 이런 시민사회 영역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3주체 중에 하나인 기업의 사회적 안전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잠시 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 15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고요. 내년 1월 16일자로 이제 그게 개정안 시행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안전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의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 도입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은 단체를 대상,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자체에다가 이걸 묻는데 그 대상 단체에는 법인, 그 다음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단체, 또 노동조합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자체도 이 기업살인법에 적용 대상입니다. 그 다음 고용주 협회, 또 고용주,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의 경우도 우리가 볼 때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려는 단체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경찰 서비스로부터 자칫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 공공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 그리고 또 다양한 정부기관까지도 이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은 기업살인법의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살인법은 말 그대로 이 상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사망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습니다. 상해를 입는 경우는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위중한, 정말로 극한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그때는 묻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의 그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했을 때 적용이 되고 또 하나는 그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 이 두 분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살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시 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관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해야 된다. 즉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세워진 기업의 경영 방침이 사고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 기업을 따져봤더니 경영 방침 문제가 있었고 그 방침을 지시한 사람이 기업 경영 방침 관련된 충분한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때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 7월 26일 영국은 이제 아직 왕정체제이기 때문에 영국 국왕의 동의를 받고 2008년 4월 6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살인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벌금형, 두 번째 부재형형, 세 번째 공표노동. 여기서 이제 제일 그 무서운 형벌이 벌금형인데 이게 왜 무섭냐면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그리고 이게 매출액을 가지고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순소득의 5% 이런 게 아니라 총 매출액 5%.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또는 10%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내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 설비나 안전 시스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가 기업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위법 사실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기업에게 상한선이 없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존속에 대단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제정 이전에는 기소 건수가 연간 10에서 13건 정도였는데 10에서 13건 정도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4건 정도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살인법의 도입으로 기업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안전대책에 부담하는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살인법은 기존 법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노동자의 생명과 기업의 이익을 비교하는 기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죠. 30억 들여서 안전설비할 것인지 아니면 2천만 원씩 1년에 10명 목숨값으로 대신 떼울 건지 기업은 비교를 해요. 근데 이 법이 도입이 되면요 기업에게 그 고통스러운 고민을 안 해도 되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설비를 해야 돼요. 비교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기업살인법의 도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도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합니다. 여기 기업살인법 도입 시에 고려사항 산업재해만 현재 한정되어 있고 현재는 이 산재에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분야까지도 기업살인법 도입할 때는 다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가야 됩니다. 소비자 안전 문제까지. 두 번째는 법 적용의 전제 조건을 현재는 살인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중상해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법안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청업체를 통한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해서 공동안전주의 의무를 부과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양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제 국토부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그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기업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돈으로 벌금을 때려야 기업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도 낙찰가율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저가 낙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기준 낙찰률을 70% 정도로 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상향시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음 주에 설명하면 그렇게 낙찰률을 올려봤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계속 저가로 하도급을 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안전진단, 안전점검 업체를 그걸 자꾸 밑으로 내려볼까요? 원래 낙찰을 받을 때는 뭐 80%에 받았다, 90%에 받았는데 자기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밑에 하도급 업체에다 그걸 넘겨줍니다. 그럼 이 업체는 다시 또 다른 업체는 중간에 커미션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그 담당 공무원이니까 심할 때는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안전진단 보고서에 점검 보고서에 숫자로 바꾸고 이런 일들도 있더라. 근데 그거는 대책을 세우기가 좀 힘든 게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워낙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하도급 불법적 관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 안전,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엘레펀트 인 더 룸이라고 보는데 방안에 코끼리가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무시한다. 관행적으로.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살인법을 도입을 통해서 기업이 내부 안전관리 시스템에 더 신경을 쓰게 해야 되고 사고도 줄어들도록 그리고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도록 이끄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기업살인법 이후로 나온 사례들인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이나 이런 미국에서도요. 커먼로 국가들, 영국, 호주 이런 데 보면 그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기계 빨려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크러쉬드 됐다는 게 뭐냐면 깨졌다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장이 폭발했다는 거고 얘도 깨졌다, 머리가 깨지고 바스러졌다는 거. 여기도 16살 견습공이 작업 선반에 깔려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 것들에서 발생하는데 그 자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반드시 만들게끔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전부 개정하는데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 그 사고율 자체는 우리가 OECD에서 상당히 좋은 수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산재 사망률을 가지고 보면 중상이나 동상, 상해까지 그걸 봤을 때는 양호한데
사망만 딱 떼어서 보면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사망자가 1,000여 명이 이루어집니다. 또 보호 대상을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무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은 내용이 빠져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는 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